만나서 지금의 이 순간을 이렇게 스칠 때 또 제가 영화 인생을 30년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한 수의 지점이랑 운명적으로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떤 배우가 할 수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았었고 소설을 처음 봤을 때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틸다 스윈튼을 엉뚱하게 떠올렸었고 한국의 배우가 잘 떠오르지 않았었고 선배를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장르를 또 액션 영화로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서로 가치의 확신이 아닌 의심 속에서 영화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서로 교차하는 한 수가 지나면 다시는 이제 만나서 이런 영화를 못 만날 것 같기도 하니까 실제로는 실제 이영 배우님의 피에 천재 감독님의 DNA가 또 흐르고 있잖아요. 늘 존경과 오마주 속에서 정말 제 인생과 접점이 있을까들 저 꿈만 보았던 순간이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인연이 맺어진 거로 너무 그냥 감개무량하고 그 운명적인 느낌이 관객들에게도 많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네, 그 질문은 사실 배우님에게도 고스란히 또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이혜영이라면 또 할 수 없는, 혹은 감독님이 지금 여고괴담을 만들고 있던 임기동 감독이라면 또 할 수 없는 어떤 각각의 시간들이 아주 적절하게 만나서 탄생했던 영화가 파가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거? 너무 과찬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선 백 기자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제가 지금 팬심을 엄청 숨기고 있었는데 아니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인데 제가 뭐 조각이라도 맡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뵙네요. 하여튼 제가 모든 걸 잃었네요. 어쨌든 칭찬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민기동 감독님 운 좋게 만나서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진짜 행복하고요. 대본은 뭐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감독님이 틸다 스윈튼 얘기했고요. 또 키 큰 여자 누구죠? 샬리즈 테론이요? 그 두 배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죽어서 거기랑 하시죠. 해역하는 만큼 지금 아니, 너무 기죽어서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조각을 하게 됐고 너무 지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틸다 스윈튼도 샬리즈 테론도 이렇게 한국말도 하면서 아름다우면서 액션도 하면서 이런 연기까지 해낼 수 있는 배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캐릭터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관리를 잘했다라던가 뭔가 동안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긴장감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조각이라는 이 캐릭터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단련을 통해서 현재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거의 평생을 통해서 되어온 배우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사실 가장 좀 뭔가 챌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액션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네. 감히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감독님이 처음에는 액션이 두렵다고 하니까 액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소설을 읽은 매니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또 액션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액션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감독님은 감정과 기술 사이에 어떤 경계 이런
그런 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흐르든 그리고 또 스턴트가 준비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기보단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감독은 민기동 감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분위기, 제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늘 그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액션에 관한 거는 뭐 다치지 않을 정도의 훈련. 그렇지만 액션 첫날 촬영부터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찍었어요. 어딜 다치셨던 건가요? 너무 많아요. 좀 뭐 아침에 조깅하는 거 찍으면 그날 발목 때문에 정형외과. 그리고 초역 오토바이 그 바이크 거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 찍고는 손목 정형외과. 그리고 또 뭐 할 때지? 이태원에 격투할 때 싱크에 탁 부딪히는 거 할 때 또 갈비뼈. 그런데 우리가 이태원 촬영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촬영을 강행했어요. 그러다 한 개 더.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도 민기성 감독님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액션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사실 영화를 제가 뭐 이번에 13번째 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선보이는데 배우를 만나면 그냥 영화는 저는 거의 운명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가 정말 결국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은 영화에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영 배우를 제가 만난 순간 이영 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영화의 그냥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액션을 뭐 할 수 없다면은 없는 대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영화는 어떤 길을 찾아갈 거야. 그 미지의 길을 나는 가는 게 너무 설레고 무섭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처음 만나서 리딩도 하고 했었는데 리딩하고 일어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다져온 어떤 자세, 감각, 본능, 근육 이것들이 발휘되는 거지 그 준비하는 몇 달 동안 갑자기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간 뒷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설렜고 그래서 영화 속에 저의 뒷모습을 정말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렇게 기억 속에 강하게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걷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카리스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근데 이야기 설정상은 또 한때 전설이었잖아요. 지금 전설이 어떤 이유로 이제 꺼져버린 불씨 같았지만 다시 불이 붙어서 전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폐건물에서의 강력한 액션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영역까지도 찾아봤었고 그때는 총을 쏘다가 손에 불이 붙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그 일종의 총기 사고인데 그 특수효과 그분도 자기가 평생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손에 불이 붙었는데 화면에서 확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갔지 모르겠지. 근데 뭐 괜찮아 그러면서 뭐 어떻게 껐는지 그냥 사실 그래서 그 장면은 실제로 보기보다는 5층 높이의 건물인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네. 거기 그냥 서 있거나 스태프들이 있는 것만 봐도 밑에서 막 너무 떨릴 정도로 무서운 장소였어요. 정말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진짜 폐건물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걸 짓고 시작 세트에서 이걸 구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저희 조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영화 속에 지금 다행스럽게 그렇게 다친 사람 없이 혼자 다치셨나? 손목, 정형외과, 허리, 뭐 불? 아마 또 제가 모르는 많은 또 사실 다 호소하지 않은 잦은 아픔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살아남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객들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불 붙으셨을 때 이게 무슨 청이었죠? 그게 무슨 청이었는지 네. 게스라고 해야 되나? 그 어쨌든 그 게스 총이었어요. 그게 쏘면. 그런데 그 저기 그 5층 건물 그 폐건물 촬영 때인데 저기 저를 쏘는 건데 벽에다 파편을 심어놨어요. 이게 팍 터지게. 근데 그 터지는 그 조각이 가스 묻은 제 손에 붙은 거예요. 조각이 조각한테 붙어. 그러니까 그 조각이 조각손에 붙으면서 이게 순간 불이 확 일어난 거예요, 손에. 그런데 다행히 장갑도 꼈고 뭐 겨울옷 이런 거여서 손가락만 조금 화상을 입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섭고 강우 씨 얼굴 앞에 칼을 탁 꽂는 건데 내 손이 뭐 세게 안 생겼다고 더 세게 이래서 하는데 칼이 이렇게 똑바로 안 내려가고 연습했는데도 순간 휘면서 강우 씨 얼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막 자다가 일어나고 그날 정말 몰라. 여름이었는데 이게 저기 몸 보호 장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복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 장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옷을 입어도 덥고 힘든데 부상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맨몸에 붕대하고 거기에 내복 입고 거기에 보호대 차고 그리고서 그럼 또 이제 이 테이프 알러지가 또 생겨.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저를 방해하는 게 10가지도 넘었어요. 그랬지. 또 감정 이거 아니다. 감독님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좀 더 시간을 달라 이런데 감정 짧게. 그리고 그런 고행의 길을 거쳐서 처음 베를린에서 완성된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감독님을 촬영 내내 원망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너무 감독님한테 미안했고 저게 다 생각해 있으셨구나 그랬어요. 감독님, 아마도 이 작품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김성철 배우 그러니까 투와의 그 둘 사이에서 흐르는 어떤 텐션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조각과 되게 묘한 텐션들이 계속 흘렀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보면 뭔가 엄마와 아들 같기도 하지만 처음에 어떤 느껴지는 조금 섹슈얼한 느낌의 텐션까지도 저는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텐션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배우님한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부분이셨을 테고요. 네. 아마 이제 원작을 보신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원작에서는 투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 조각과 거의 부딪히지도 않고. 그래서 영화로 이제 만들 때는 이제 관객들이 또 몰입할 수 있는 영화적 플롯이 필요했고, 굉장한 이제 빌런으로서 투가 영화적 긴장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저는 선택하게 됐었고, 그럴 때 거의 정신분석하기 필요할 정도로 투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퇴행과 강박과 회피의 그 상처들을 사실 갖고 있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저 시사회 서천석 제 친구 정신과 의사도 불러서 제가 분석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투의 그 복잡한 그 과거가 영화 속의 미스터리를 분명히 작용을 해야 되고, 조각은 투하고의 관계에서는 수비적으로 저 난데없는 어떤 젊은 총잡이가 갑자기 목숨 걸고 한판 붙잡고 계속 나오니까 내가 라이언 퀸인데 자기가 정글을 지배하고 싶다는 그 굉장히 도전적인 무모한 어떤 도전으로만 느껴지게 어떤 또 상대 역이고
어떤 알 수 없는 이제 감정들을 계속 쏟아붓는 존재로서 저 두 관계를 해석하는 재미가 사실 영화의 플롯을 해석하는 재미가 될 수 있게 설정을 좀 해야 됐고요. 그게 푸 연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인데 우리는 조각의 시점을 따라가기도 하고 푸에게는 씬을 많이 할애하지도 않고 가끔 등장했을 때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마지막엔 그 퍼즐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푸에게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인 그 씬이 있었죠. 과거 서사를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많은 걸 설명해야 된다는 맥락들을 계속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출구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배우님에게도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바깥으로 보자면 동료인 김성철 배우와 함께 또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점에서 이 배우와 함께하는 또 작업이 어떠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김성철은 하여튼 뭐랄까 그 조각가의 이 관계는 김성철이 만든 거예요. 그 친구의 뭐랄까 저돌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뭔가 하여튼 신선하고 강렬하고 힘 있고 그 친구가 김성철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그 무드를 특별히 그 물론 그 연출의 의도도 있지만 성철의 매력이 그거는 크게 작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또 질문을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계신 분 먼저 갈게요. 여기 네. 좌측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원작책과 다르게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이 반역해야 되는 대상이 남아서 아직 킬러의 세계에 남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편을 염두에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속편은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속편이나 혹은 프리퀄이나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 영화 속에 많은 모티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각이 이제 철학해가는 인생의 끝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은퇴를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사회적 은퇴를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 도전적인 인물들과 복잡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강하게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강아지가 살아남아서 둘이 산책하면서 그냥 일상 세계로 돌아와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거로 끝날 수도 있고 달콤한 과일 맛을 보는 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지만 자기한테 감각적으로 많은 미션을 남겼던 매일 귀신처럼 자신 옆에서 중얼거리던 사람은 떠나보내고 이제 뉴의 정원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지킬 것을 만들어가는 삶, 그 인간적인 삶과 그다음에 내 일이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자기의 새로운 이름으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백척간두의 그런 하루하루 삶이지만 그래도 나는 걸어갈래. 그런 느낌이 영화를 보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늘 하루하루 도전을 받는 나는 정말 쓸모가 있는 인간이니까 특히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매 작품이 은퇴작일 수 있는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떠붓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상실을 안고도 그냥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열린 열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뭔가 차기작이라든지 저는 사실은 보면서 약간 조각 비긴즈 같은 느낌이어서 이대로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져도 좋겠다. 이게 이제 초엽이 거기에 수장이 돼서 뭔가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엽의 무술 실력이 조금 있잖아요. 비상용 무기도 갖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초엽을 키워서 이제 걔를 새로운 투처럼 키우는 엔딩이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봤었고 저기 혜니도 아주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다른 트라우마가 있는데 걔도 키워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처럼 키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고 영화 만들어지기 위해서 4, 5년을 굉장히 긴 오디세이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만들어지지 않을 때마다 제 상상의 영역은 그렇게 막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상의 영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님이 사실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를 이 영화 한 편으로 그냥 놔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뭔가가 다음에 이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드세요? 속편이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아까운 캐릭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갈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혜영 배우님 정말 반해버렸어요. 그냥 모든 어떤 순간에도 정말 감동이었다는 거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개봉되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보러 다닐 생각인데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염희진 배우님의 본명이 김봉혜잖아요. 근데 감봉혜로 쓰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강릉봉해라고 써서 그분 강릉분이죠. 그 봉해라는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름이잖아요. 회자를 쓴다는 게. 그래서 그 이름도 독특했고 강 선생은 영화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영화의 거의 핵심적인 축이고 영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여러 메시지 중에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조각을 거의 철학적으로 흔드는 너무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는 그 조각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또다시 습득해가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강 선생이 좀 인상적이기를 바랬고 이름을 한번 언급한다면 주로 강 선생, 손 실장 이렇게 이제 정확한 호명이 안 되는데 조각의 말로 강봉해라는 이름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우진이 너무 멋있잖아요. 실제는 봉해다. 이런 이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영화는 이제 정말 그 이름 짓기가 들한테 너무너무 그 어려운 미션인데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등장인물의 성이 하나도 안 겹쳐요. 모든 등장인물 성을 다 다르게 가고 그 다음에 이니셜도 했을 때 다 다르게 만들고 검색해서 누구 겹치는 이름이 없는지부터 해서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이 그 봉해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연우진 배우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고 너무 좋아졌어요. 본인이 봉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이제 민설화로 시작해서 손톱에서 조각까지 정체성의 변화가 영화에서 또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어떤 이름으로 호명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문 속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설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고 손톱은 그때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아직 인간의 손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때 손톱이었고 조각이 됐을 때는 발톱절의 뿔각으로 이제 완전히 콜드블러드의 냉정한 짐승의 삶을 살겠다라고 본인이 이름을 조각으로 바꾸죠. 그래서 다른 엔딩에서는 영화 끝나고 저희가 촬영한 다른 또 버전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갈 때 이름을 이렇게 개명합니까? 묻는데 네. 그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이름이 뭐예요? 물을 때 민서라고 근데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이제 난 내 이름으로 살래 이런 느낌으로 자기 삶을 이제 또 새로 규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아주 중요한 팀이 좀 있긴 해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영화 음악으로 데니보이가 쓰인 것 같은데 데니보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데니보이. 네.
데니보이는 아일랜드 미녀죠.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그 부침이 있었고 상처가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좀 담긴 맥락인데요. 우리로 보자면 약간 아리랑 느낌처럼 한이 담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 근처에 그 식당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AFK인이 좀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한국 음악을 처음에 만들었었더니 약간 한국 음악은 가사가 들리니까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해서 우리가 약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데니보이인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8대 1 전설 속에서나 그거를 이제 가정부로서 음식하고 그럴 때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거 힘날 때 힘들 때 들으라고 또 전대줄 때 가기가 잠깐 듣고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도 그 음악의 기억이 연속될 수 있도록 뉴로부터 연결돼서 그게 투로까지 연결되는 기억이 날 만한 음악의 중요 멜로디를 데니보이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이 한 분 질문하실 분 그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요 정 가운데입니다. 조각 캐쇼는 달콤하다, 기운이 난다. 뭐 이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시사회에서 영화 한 번 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봤는데 가슴 뛰는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연출해주시고 연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두 번째 볼 때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조각이 이제 해니를 구하러 가기 전에 강 선생과 붙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돌아서 갈 때 조각이 굉장히 고개를 숙여서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전 그런 조각의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했고 배우님께는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손톱에서 이제 조각의 삶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손톱으로 살 때와 조각으로 살아갈 때 뭔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각이 그때 딸이 유괴를 당해서 죽을 위기인데 이 사람을 살려서 근데 나는 살린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강 선생의 그 사람됨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거기에 감명을 받았고 하지만 조각은 그 순간이 강 선생하고 평생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를 들켰잖아요. 투도 얘기하지만 바라볼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암흑세계에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인간관계 맺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될 텐데 라는 핵심적인 정말 비수를 조각한테 꽂잖아요. 조각은 그 말이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고 마지막 순간에 이 자기를 살려줬고 자기를 킬러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저 사람에 대한 리스펙을 평생 누구한테도 그렇게 뉴 외에는 아마 인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마지막 인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영화 해니 가족들은 다시 부활이 됐겠지만 조각은 전혀 그쪽 다시 소박한 인간 세계를 그 속세의 영광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로 그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강 선생은 또 선생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이름의 변화 안에서 어떻게 또 저는 그 손톱으로 살 때까지 류를 만나서 그저 살기 위한 거잖아요. 생존. 근데 류가 죽고 나서는 류로 다시 탄생하다?
류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살아남은 거죠. 또 류 때문에 살았고 배운 게 그거고 류로 다시 태어나서 류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녀가 그렇게 평생 류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고 어차피 저는 약간의 비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소설 볼 때도 그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 하실 분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저기 처음부터 손 들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네, 여기 네 번째 김나정 네, 대통령. 하늘색 셔츠 입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직 개봉 전인데 벌써 영화가 3번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 시사회를 다행히도 원작으로 해가지고 출판사 쪽으로 한번 보고 어제 특별 상영회를 보고 오늘 이제 3번째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가장 궁금했던 거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감독님께는 여기 지금 뭐 식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되게 장치를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장치로 설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그 식당에서 혜민의 가족이랑 이제 조각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투가 던진 그림이 뭔지 3번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그림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혜영 배우님께는 또 너무 인상적인 연기 너무 정말 잘 봤고 그 가장 욕심났던 장면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독님께서 컷을 하셨는데도 불만족스러워서 뭐 다시 찍으셨다든지 이런 좀 연기적으로 욕심났던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엔드 크레딧에 보면 힌트가 좀 있는데요. 엔드 크레딧에 아마 여러 번 보시거나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캡처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제가 쓴 글자예요. 투에게는 거기 보면은 투에 어렸을 때부터 사실 조각이 이렇게 약 바을 때 뒷모습을 그렸잖아요. 말로 표현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굉장한 그림 실력은 아니지만 그 아빠한테 억압받은 그 내면들을 그냥 그림으로 그렸던 친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처음에 조각 터널에서 봤던 조각의 뒷모습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여러 그림들이 있었고 영화 속에서는 많이 표현이 안 됐지만 그때마다 자기 독백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엔드 크레딧의 희미한 글자로 많은 모티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친절함은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투가 가진 배신감의 영역들이 표현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때리는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 깨진 그릇 속에 좀 보이는 맥락이고 그 폐건물에서 싸울 때 뒤 칠판 그림도 있죠. 큰 그 조각의 산 같은 조각 앞에 서 있는 어린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림들마다 투가 남긴 그 코멘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배우님 욕심 나셨던. 거의 뭐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은데 매 순간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장비하고 하는 씬 같은 것도 그런 대사를 하면서 액션을 한다는 게 투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완성되고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오밋 된 것들 몇 개 있죠. 그런 그 조각의 흔들림, 그런 고독, 외로움, 혼자 뭐 이런 것들, 장비도 그 화장터로 가는 장면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다 보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우리 이태원에서 그
벌레 먹었던 그 배우 있죠. 땅에 저를 쳐박은 그 배우도 제가 추적하고 기회가 있었는데 못해. 왜? 폐지노인 도와주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좀 디테일을 좀 살릴 수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다음에 이제 디렉터스 컷이 있지 않을까? 블루레이에는 베를린에서 상영했던 부분은 다 저희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게 초기 편집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아마 이제 아까 그 질문의 맥락을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기노의 어떤 연기들을 훨씬 많이 하고 싶었었고 그 집중력과 그 여운과 그런 표현력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영화가 알다시피 2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원작으로 하자면 이제 한 70페이지 정도 담기는 너무나 압축적인 매체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긴 연기들이 다 편집되고 등상 결국은 너무 좁혀져서 다 못 담기니까 유실되는 게 너무 많을까봐 정말 기술적으로 압축해서 연기를 많이 요청했어요. 이제 그 지점이 배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었을 것 같고 왜 마음껏 무대처럼 막 펼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매 순간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네, 할 말 많으시죠? 아니요. 감독님한테 배운 게 많죠.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한 수 가르쳐 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강 선생을 상상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보여줬었던 그 조각의 얼굴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각각들의 어떤 이 조각이라는 캐릭터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또 마음속에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4월 30일 이후엔 뭐 하루에 10번도 볼 수 있는 10번 시간이 되겠죠 그래도 네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가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키긴 어려울 텐데요. 이렇게 빨리 어쨌든 반가운 마음으로 영화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다양한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의 극장들로 많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좀 낯설고 어려운 시도들도 많이 저희가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 좀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곱씹으면 이렇게 새로운 맛이 이렇게 스며나올 수 있도록 또 퍼즐처럼 많은 모티브들이 좀 숨어 있어서 그런 맥락들을 주변 분들과 많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또 영화제 즐기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4월 30일 이후에 또 영화관에서 아마 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